그다음에 그레데, 라세아 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유럽으로 올 때에 사모드락의 섬이 있습니다. 사모드락의 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7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던 요한계시록의 현장 반모섬. 근데 이 섬들이 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육지의 시간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막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해서 지중해 섬 멋지죠. 그리고 이 헬라의 진수는 사실 본토가 아니에요. 이미 본토의 희망이 없어 바다로 나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헬라 철학, 헬라 문학, 고전을 꽃피웠던 땅들은 대부분 다 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서부터 보면 사모드락의 그 나이키 신전 있잖아요.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상 니케 그게 나이키잖아요. 그 나이키 마크가 이 스포츠의 한 회사의 로고가 됐는데, 이게 원래는 니케 여신의 그 펄럭이는 옷자락이에요. 이게 이렇게. 제가 이제 에베소에 가면 좀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사모섬 하게 되면 사도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둘렀던 곳인데, 거기에 뭐 이솝 이야기 있잖아요. 이솝의 고향이 사모섬이고, 그 유명한 수의 철학자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누가가 의술을 배웠다고 하는 곳으로 탁월한 제1의 장소가 고수섬은 아스클레피온 의술의 신의 본거장이 고수섬. 거기에 히포크라테스가 선서가 유명하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의술을 행한 곳이 고수섬입니다. 또 로도섬, 로도섬, 그레데섬, 미항. 유럽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 그리스 중에서도 어디냐? 섬이었어요. 그게 그레데섬입니다. 크노소스 궁전, 미로의 성, 제우스도 고향이 그레데. 나중에 디도를 바울이 그레데의 목회자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레데에 있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정박한 곳이 미항이잖아요. 미항. 좀 더 안전한 베익스를 가려다가 진짜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가지고 가우다 섬을 의지해서 뭐 이렇게 메리데까지 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마크체 목사님이 그 서경남 목사님 해가지고 여의도 공동체가 7일 동안 그리스만 했어요. 정말 평생 와보지 않았다라면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 가졌죠. 그래서 이 헬라는 아까 제가 잠깐 그냥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성경의 배경에 탁월한 장소가 헬라촌.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장소가 이집트입니다. 우리는 이집트 하면 그냥 피라미드나 보고 오는데, 인류의 지금까지 21세기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문명이 바로 애굽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인류 최고의 지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대가 현대를 형성한 문화적 뿌리가 고대 다 성경의 땅에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애굽, 헬라. 그래서 성지순례 오면 첫째는 여행이라서 즐겁고, 둘째는 교회 안에서 정말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들을 다뤄요. 여기서 얘기하면 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저게 뭔 얘기야, 뭐 그냥 너무 복잡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례를 오는 유익은 정말 현장에서만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싶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내노라는 뭐 대형 박물관이니 무슨 루브르 박물관이 거의 70% 이상이 다 성경에 관련된 거 아시죠? 그 무대에서 가져온 거, 뭐 갈대아 우르를 발굴하고 가져온 거라든지, 아시리아,
페르시아, 뭐 함무라비 법전, 이거 다 수산국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의 땅은 최고의 지성인을 만드는 현장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행하는 동안에 몇 번의 로컬 슈퍼마켓을 갈 때가 있어요. 자주 가요. 그러면 정말 이 땅의 특산물, 관광상품이 아니고 올리브 기름을 사도 이 현지인들이 먹는 오리지널 슈퍼, 또 정말 이 그리스인들은 무슨 과자를 먹을까? 여러분들 연세를 보시니까 다 손자 손녀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그리스 오리지널이랍니다. 절임 열매나 올리브 기름이 입에 맞으면 이제 너 적응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낯선 거였는데 이미 내가 알기 2500년 전부터 지중해 최고의 무역 상품이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그걸 안 건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올리브는 신이 내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도 노아 방주에서 이 홍수의 물이 거쳤는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첫 번째 그냥 오고, 두 번째 그냥 오고, 세 번째 하나의 나뭇잎을 물고 왔는데 그게 감람잎, 올리브 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상징, 그죠? 유엔도 이 올리브 이렇게 가지를 두 개 뭉쳐놓은 게 이제 유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의 상징. 또 비둘기 자체가 평화니까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나무. 그래서 특히 성경의 땅에 가장 많이 심겨진 나무가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이제 올리브, 뭐 웰빙, 지중해 식단 이렇게 해서 가장 건강식이 지중해성 식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올리브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 지중해권 이스라엘에 살면서 올리브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축복 같아요. 모든 그냥 다른 이런 약 먹지 않고 그냥 올리브 기름 꾸준히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저는 이게 역류성 그 식도염 위험도 있고 또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의 선수들이 있어요. 거기 우리 황영조, 손기정,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릅니다. 자, 한번 바람 한번 쐬고 신타그마를 가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지 못하고요. 들어가지 못하고요. 뒤로 가야 되는데. 히스토리아, 이게 원래 탐구란 뜻입니다. 내가 탐구하여 이것을 후대에 남긴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쓴 최초의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히스토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어에서는 역사란 뜻을 가진 히스토리안 단어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가 기술한 내용의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가 나오고 아하수에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 용어는 뭐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 또 아닥사스다 왕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해가지고 이것을 읽으면서도 페르시아의 왕의 그 이름, 성경에 나온 이름하고 매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보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고레스가
바빌론으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을 시키고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그때 고레스는 같은 시간에 이 소아시아를 정복을 해 나간 거예요. 자,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점심 드신 직후고 좀 즐거운 있을 터인데 1시간 정도 우리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할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와 또 튀르키예는 우리 뒤쪽, 동쪽에 있죠. 그래서 지도에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서쪽을 향해서 가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이 아테네로 들어오진 않지만 이 아테네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로 가는 이 모든 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지났던 길, 그 길을 우리는 에그나티아라고 합니다. 에그나티아. 이 고린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니고볼리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게 니키폴리스, 승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승리냐면은 이 시저의 두 아들,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하고 마가 안토니잖아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둘이 천한매 부지간이에요.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 안토니우스의 부인이거든요. 그렇게 최고의 권력에서 의리 있는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가지고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나중에 최고의 로마의 권위를 두고 싸움을 벌이는데, 그 장소가 악티움입니다. 성경에는 니고볼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악티움 해전, 그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특히 살라미스 해전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에서는 이게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모든 아테네 시민을 다 이 살라미스 섬으로 다 오게 해요. 그리고 해전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쯤이죠, 이쯤. 우리가 가는 이 길쯤 어딘가에서 이제 그 전쟁, 해상 전쟁을, 이제 전투를 보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3대 해전 중에 하나로 이 살라미스 해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력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작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300여 척으로 1024척인가 1200척을 상대로, 그것도 2배나 큰 함선을 가진 이 페르시아 군을, 해군을 이 큰 바다에서 싸우지 않고, 이 좁은 지금 이 보이잖아요. 저쪽 살라미스와 이쪽 요 해협으로 이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한 다음에 신속하게 옆구리를 치고 가다가 탁 돌아서서 역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격파를 시킨 전쟁이죠. 사실 저는 이 살라미스 해전을 교회 역사 이걸 통해서 페르시아 역사를 통해서 본 게 아니고, 그냥 이 우연치 않게 국방 TV에, 다큐멘터리라는 TV에 이 살라미스 해전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준 것을 통해서 봤어요. 아, 대단합니다. 가진 신보다도 지형과 이 지물을 활용을 해서 탁월한 이 지휘관이 얼마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지, 마치 그런 거죠. 축구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보유했어도 감독의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많이 실감하잖아요. 그것처럼,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모든 면에서 교훈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살라미스 해전. 이 살라미스 해전은 정말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지략가죠. 지략가가 대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이 오늘날 이란 땅이잖아요. 이란 땅에서 이라크를 지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리를 왔잖아요. 오는 데만도 몇 개월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군은 육군이 강한 거예요. 육군. 그런 부대를 상대로 이 작은 폴리스 연합체인 그리스가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해요. 그래서 바다로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장 위협을 느낀 이 페르시아를 대비해서 우리가 왜 이순신 장군 그 전에 10만 양병설을 한 것처럼 이미 이 민위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해군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 온 거예요. 야, 그러면 저 페르시아에서 오는 육군을 어떡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은광이 발견됐답니다. 은을 캐서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이 중무장한 해군을 이미 이 1차 페르시아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잖아요. 그 마라톤도 좀 기적적으로 이긴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랬던 페르시아가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 아니나 다를까 10년 후에 이 다리오 왕이 일으킨 그 마라톤 전쟁 이후 10년 만에 다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 제2차 그리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해군을 준비해서 통쾌하게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이 땅도 비옥하지 않은 이 그리스 이 땅에서 대페르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했으니 이 델로스 동맹의 그냥 원오브댐이었던 이 아테네가 나중에는 주역이 되면서 결국은 최전성기의 아테네를 이끌죠.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 하게 되면 주전 4세기 5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지금까지도 유명한 테미스토클레스, 페리클레스, 또 없고 유명한 현자라고 하는 솔론, 그리고 당대를 이렇게 이끌었던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있는 그런 최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어쨌든 왼쪽에 이렇게 살라미스 섬을 보면 2500여 년 전에 세계를 흔들었던, 그리고 자꾸 이게 영화로 리메이크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이끌었던 영화 300, 아마 내일 우리가 이제 메테오라로 가면서 잠깐 시간이 되면 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그것이 테르마가 이 헬라어로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테르마. 그래서 목욕탕 하면 테르마. 그래서 내일 그 테르모필레를 혹시 지나면서 제가 기사에게 잠시 방문해 달라 그러면 정말 대단한 노천의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발을 담글 수 있도록 하고, 어쩌면 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 그리스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한 자연의 온천을 몇몇 회사가 독점해가지고 그걸 유료화시키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좀 다 철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무료로 온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보면 항상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젊은 남녀가 많더라고.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장소인데 내일 이제 아침에 우리가 공항에 그 짐을 가지려고 하면 시간이 안 돼서 그냥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점심이 이제 메테오라에 있고 또 우리가 수도원 방문이 3시에 예약돼 있어서 이제 가방은 여행사에서 알아서 그걸 해서 이제 우리 숙소 쪽으로 다음 팀에게 이제 전달해 줄 친구를 찾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되면 우리는 아침에 한 7시 반쯤 일어나는 대로 바로 가면서, 우리가 테르모필레 하게 되면 그냥 지명이 잘 외워지지가 않는데 헬라어로 테르마가 이게 온천이란 단어를 알면, 그리고 그
온천장을 가면 아 이래서 이게 온천의 언덕이라구나 이게 뜻이 알고 온천의 평원, 온천의 땅.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도 지명이든 사람의 이름이든 항상 그 이름이 가진 뜻을 알면 그 지명이 아 이래서 지명이 붙여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름도 그 태어날 때의 상황을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도 제이미샤 목사님 나한테 올리브오일 안 사와도 돼요. 제이미샤 목사님. 올리브 내가 챙겨줬다. 동생들 안 모여서. 빨리 못 가게. 응? 계단. 나눠준 거 아니에요? 아, 있어요. 안 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아드리아해예요. 쭉 가면은 이제 올라가면 베네치아가 나오고 그리고 그냥 바로 바다를 건너 아드리아를 건너가면 로마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쭉 가면 이곳에서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는 해가 있어요. 이게 에게 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아드리안 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버스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야, 이 펠로폰네스반도 수백 킬로를 항해로 돌아간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오랜 염원이 그냥 요 가장 좁은 지금 이 운하의 길이가 6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6km 정도의 요 육지만 넘어가면 바로 다음 행선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이곳에 저쪽 위에 저 풀리 나오고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산에 이렇게 바위를 깔아서 백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단한 바위로 길을 다지고 거기에 통나무를 계속 돌려가면서 배를 넘겨주고 또 넘겨오던 그 오랜 2000년간의 수고를 드디어 1800년대 해결한 거예요.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드디어. 왜냐면 또 근본적으로는 이 아드리안 해하고 에게 해하고 같은 바다인데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운하를 뚫는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했다가 드디어 이 운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수에즈하고는 달라요. 수에즈는 이 사막을 파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이제 서로 물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위로 배를 넘겨주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것을 파기도 전에 고린도는 서로 양쪽에 배를 넘겨주고 넘겨오는 아주
상업의 중심지로 개발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니 해도 저쪽으로 조금 건너가면서 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전하니까 특히 핸드폰을 넘겨서는 찍지 않도록. 네, 저 바닥에 수두룩하대. 지질학자가 저는 절대 번지 같은 거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멋있네. 물을 보니까 이제 실감이 나네. 뒤에 얼굴만 갖다 대 얼굴만. 물 색깔도 얼굴이 해피한 표정.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아니죠. 이 사람이 만든 거 이거.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안 됐었대잖아요. 물이 이걸 뜰 수가 없었대잖아. 근데 이걸 엔지니어가 이거를 잘라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래요. 나는 아 저기 저 목사님 보세요. 저기 저 목사님 보세요. 저기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다 오세요. 여기. 다른 쪽에서 찍어줘. 배 지나가는 거 보면은 진짜 더 멋있어. 왼쪽으로 가자. 다들 무서워서 쳐다보지 못하고 가고 있어. 떨어뜨릴 것 같아 그 얘기를. 응, 저도. 응. 이렇게 찍어요. 자, 띄워드릴까요? 아, 진짜 핸드폰 떨어뜨리겠어. 여기 조심해야지.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오네. 핸드폰 조심해야 돼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건너가. 저는 가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알았어. 당신은 기억하라고 그랬어.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걸? 근데 좀 무서워. 왜? 너무 높아. I know. 수를 모시고 다 갈 수 없는 것들은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현장은 이제 성지가 좋다 예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생생하게 찍어서. 좋아요. 아니요, 저는 구독 그런 거 없어요. 구독은 안 해도 돼요. 예. 그래도 뭐 근데 구독한다고 또 그 뭐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건 안 해도 돼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에 들었으면 이제 제가 좀 더 가면 아크로 고린도도 좀 보여드리고 좀 그리고 고린도는 좀 멋진 곳이에요. 일단 적어도 문명이 교차로잖아요. 그러니 오랜 세월 동안 이 고린도는 정말 온갖 진기한 물품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 아테네에서 가까우니까 좀 뭐 이렇게 타락한 도시라고도 하면서도 수준 높은 그런 철학이 또 꽃피웠던 도시이고 처음에는 멋모르고 주존 146년에 여기를 점령하자마자 완전히 로마가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근데 파괴시키고 보니까 이거 파괴시킬 게 아니고 로마야말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 소아시아 그 튀르키의 거대한 소아시아 이런 데서 엄청난 획득물을 가지고 로마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원래 이거는 아드리아는 맞지만은 이 고린도 쪽으로 쭉 들어온 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만에서 쭉 나가면 드디어 아드리아 해를 만나는데 이 아드리아를 만나기 직전 오른쪽에 그 유명한 델포이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는 전쟁을 하거나 뭘 할 때 신에게 신탁을 받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받았고 알렉산더도 출정을 하기 전에 받았고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도 레오니다스 스파르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신탁을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튀르키예 땅에 그 리디아라고 하는 크로이소스 왕도 델포이에 와서 신탁을 받고 그래서 고대에는 뭐 사실 앞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최고의 장소가 델포이. 델포이는 세계의 중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시죠. 온파로스. 이게 배꼽이라는 뜻이거든요. 세계의 배꼽. 그래서 이 온파로스의 원래 주인공이 델포이에 있는 그 신전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맷돌을 하나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엎어놓은 듯한 온파로스가 있었죠. 델포이. 자, 어쨌든 그리스 하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의 문화가 얼마나 현대까지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도 언급되는 중요한 소스가 바로 이 그리스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고린도의 고대 도시. 이 고대 도시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머물렀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유적지로 되어 있고 오늘날의 고린도를 가게 되면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된 곳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또 바울 시대와 관련이 없던 곳. 그래서 먼저 고각 유적지를 우리가 갈 거고요. 저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이게 뉴 고린도입니다. 신 고린도 도시 이렇게 있고 지금 11시 방향으로 우뚝 솟은 산이 하나 보이죠? 저 일몰에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버스가 못 올라가. 자가용만 갑니다. 그래서 저기를 아크로 고린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어요. 전쟁이 나게 되면 다 저쪽 위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저기엔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에서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 미의 여신. 그래서 이 고린도의 갱그레아와 고린도 사이에 저렇게 아크로 고린도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는 전체가 다 고린도예요. 갱그레아도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양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어요. 하나는 갱그레아 항구와 이쪽에는 렉가이온 항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고린도 항구. 그리고 고린도의 이름을 가진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오른쪽에 있는 고린도스.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먼 항해길에 안전하게 고린도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죠. 또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또 고린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점심 때 드셨던 것이 돼지고기인 거 아시죠? 네,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왜 돼지고기를 얘기하냐면 튀르키예는 눈을 뜨고 아무리 찾아도 돼지고기가 없어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금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리스는 또 먹어요. 아주 최고의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아침 식당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돼지고기 요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볶아서 나오는 거를 기로스. 하도 뭐 이곳에 오면 꼭 먹어보셔야 될 음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처럼 꼬치로 해서 구워 나오면 스불라키. 기로스와 스불라키. 가장 흔히 먹을 수 있는 요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가판대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도 돼지고기가 나와요. 다양하게 요리의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아크로 고린도에 올라가게 되면 제물로 고기를 드리는데 얼마나 번성한 도시인지 고기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사제들이 먹고도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어둠의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거야.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냥 고기인 줄 알고 먹지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충은 알아. 이게 저쪽 신전에 들어졌던 거 잉여분을 이렇게 빼서 판대는 거. 근데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상에게 드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갈등인 거예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다가 그래? 하면서 이제 그간에 갈등이 되거나 해결해줘야 될 것을 서신을 보낸 거예요. 첫 번째 보낸 서신을 모아서 낸 게 전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목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질문이 오니까 또 갈등이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또 한 번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바울이 첫째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 지역에 바울의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데 로만 로드를 따라가요. 여기서 이제 아테네에서 베레아, 특히 베레아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베레아에서 이 고린도, 바블로니아, 암비볼릿,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이 네아폴리까지 1년의 길이 로만 로드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도 바울은 로만 로드를 따라서 복음 전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 모든 여정이 끝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바울의 루트를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지명을 암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다음 코스가 어딘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디로 튈지. 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제가 30년 바울의 루트를 계속 하면서 딱 결론 지은 게 로만 로드였다는 거예요. 로만 로드. 그리고 그가 자리를 풀고 본격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정착을 했다 하면 돈 냄새를 맡은 거야. 돈 냄새. 즉 장사가 되는 상업도시였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그냥 막 간 것 같지만 그게 로마 시대 때의 도로를 따라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만 로드를 따라가면서 형성된 게 뭐냐? 우편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식민지를 만들면 제일 먼저 공병대가 길을 닦아요. 목적은 그 정복한 도시에서 반란이 나게 되면 최소한 며칠 안에 최정예 로마 부대를 보내가지고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는, 그래서 이 로마가 식민지를 워낙 넓게 정복을 하고 나서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맞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향한 거라기보다는 로마에서 빠져나가는 길인 거야. 어디에서 났다 그러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평화 시에는 뭐가 되느냐? 무역로가 되는 거야. 무역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식 도시니까 길 잘 닦였죠. 로마의 식민지 곳곳에 로마가 치안을 안전하게 지켜주지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나라가 바뀔 적마다 뭐 패스포트를 끼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에서 유로를 쓰다가 터키로 넘어가면서 리라로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로마 화폐 하나면 전 지역에 다 통용이 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제국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시 방향의 아크로 고린도 좀 더 가까이서 보게 됐죠. 그런데 이게 평화시에는 무역로와 여행로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내 말을 전하고 해결하고 답신을 가져와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우편제도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서신서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굳이 누가 가지 않더라도 로마길을 따라서 가는 인편에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흔히 파발마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의 우편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고린도의 누구에게, 이것을 빌립보의 누구에게, 이것을 또 베레는 안 썼으니까 베레는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라 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역사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알면 사도 바울은 가장 탁월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전도는 로마길을 따라서. 그다음에 다녀온 도시에 내가 직접 가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잘 발달되어 있는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편지를 모아서 만든 게 바울의 서신서고, 그것이 신약 성경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외에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꾸며진. 그래서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보낸 편지는 지역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데살로니가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사람에게 보낸 거는 또 사람 이름. 디모데에게 보낸 건 디모데서, 디도에게 보낸 건 디도서, 빌레몬에게 보낸 건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탁월한 이 매스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그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만 해도 유대 땅에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자 무덤에조차 가기가 힘들었어요. 잡힐까봐.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박힐 때 마리아하고 여성들만 있었지 제자들이 없잖아요. 잡힐까봐 다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지금. 그 제자들이 어디에 도망가서 숨어 있으면 로마인들이 수색하기조차 힘들어하는 그 장소에 있었대. 근데 오시면 알려드릴게. 거기 있었죠. 네, 거기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깔아놔야 한번 오시니까. 네. 아니 설교하는 사람만 사실 궁금해. 그래서 이 자동차는 올라가요. 버스는 못 올라가. 로마 서신. 사진 하나 찍